자, 한국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벌귀족, 그 다음에 거란, 여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무신정권이랑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그다음에 몽고와의 항쟁 이렇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신정변이 발생하는데 이 무신정변이 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에는 문신과 무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관직 모두 과거제를 통해서 뽑힙니다. 근데 문제는 무신은 장군과 군인인데 장군과 군인을 뽑는 묵과는 고려시대 때 없었어요. 묵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신들에서 이제 무신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문신과 무신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벌귀족의 사회 모순이 너무나도 심화되는 거야. 어느 한 특정 가문만, 어느 한 특정 사람만 너무나도 큰 권력을 갖다 보니까 무신보다 문신들의 권력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별이 있냐면 품계에 따른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신은 정 1품까지 올라갈 수 있어. 최고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무신은 아무리 잘해도 정 2품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럼 품계상으로 봤을 때 문신 최고 권력자가 무신 최고 권력자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계급적으로도 그렇게 차별이 있고요. 또 어떠한 차별들이 있냐?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 토지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제 월급을 주는 개념이랑 똑같은데 이때 군인들한테 주는 월급이 군인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군인전. 근데 이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는 거야. 왜냐? 문벌귀족들이 문신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가져야 되니까 공음전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군인전으로 지급해야 될 땅들을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김무식의 아들인 김돈중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김돈중.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중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일이 있었어. 근데 김돈중은 정중부보다 나이가 어렸거든. 근데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우면서 문신이 무신을 깔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결국엔 화를 참지 못하고 난을 일으킨 게 바로 무신 정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무신 정권이 변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중부와 이이방, 이고라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처음에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중부 혼자 다 독식을 했다가 경대승, 이이민, 최충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교체가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할 것은 이 무신정권 초기는 안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신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갔던 거는 바로 최충원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최씨 정권 약 60년간 지속되었다는 거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무신정권의 이제 지배기구 있어요. 정치기구. 원래 고려의 정치기구는 도병마사, 그다음에 식목도감, 그다음에 중서문화성 뭐 이렇게 이성육부 제도가 있는데 그건 문신의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들이 문신의 일까지 다 하고 정치까지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신들의 지배기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중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방은 원래 이제 대장군, 상장군들이 모여서 국방의 해외를 하던 곳이야. 근데 이게 점점 이 중방이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서문화성의 모든 일을 다 대신하는 이런 기구로 변질이 돼요. 그러면서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씨 정권, 최충원 때 되면서 이 중방을 대신하는 교정도감이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도방은 이거는 이제 사병 조직이에요. 사병 조직. 자, 중방 같은 게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이 됐고 도방이라는 것은 최충원의 사병 조직이에요. 사병 조직. 알겠죠? 그러다가 최후 때는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사권까지 장악을 하는 거야. 원래 문신을 뽑는 인사권은 2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무신을 뽑는 데서 병부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문신과 무신은 모든 인사권까지 정방 하나에서 다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 정권이 무신들이 이제 횡포를 벌이기 시작을 해요. 문신들 막 깔보고 자기네들의 이제 재물을 모으고 정치를 한 가지 모으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신 정권 한계로는 기존의 통치 질서가 붕괴가 돼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나, 그 다음에 문신들이 잘 쌓아온 그런 정치기구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방 행정조직까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정권 유지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파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삶이 피폐해진 거야. 왜냐면 집권자가 계속 바뀌어.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수많은 집권자들이 바뀌는 거 아까 앞에 봤었죠. 정중부, 강대승, 이희민, 최충원, 최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권과 여러 가지들을 다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난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난이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에요. 이 만적이라는 사람은 최충원의 노비야. 최충원의 노비까지도 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난의 성격들은 사회 변혁의 의지. 왜냐면 무신 정권을 되면서 뭐가 사회가 바뀐 것도 아니야. 문벌귀족과 똑같은 애들이 그냥 무신들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수탈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살기 힘드니까 사회를 좀 바꾸자. 그리고 신분해방을 추구하고. 알겠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게 이제 여러분이 볼 것들인데, 자, 여기 보면은 무신의 정치기구에 대해서 위에 정리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났던 난들이야. 자, 여기 보면은 망이망수의 관노비, 이연년 형제, 뭐 김삼이, 효심 이런 사람들은 다 노비나 일반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 보면 조이총, 김보당, 최광수 이런 사람들은 또 문신이면서 무신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지배층이 분열되기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고려 민심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신 정권 시기에.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몽고가 등장을 합니다. 몽고. 알겠죠? 자, 몽고는 처음부터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몽고가 금을 공격하고 뭐 거란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몽골이 이제 고려와 접촉을 해요. 왜냐면 몽고가 중국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고려라는 존재가 굉장히 껄끄러웠거든. 뒤통수를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몽고가 고려가 처음에는 되게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몽고 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승기를 좀 잡다 보니까 무리한 공모를 요구하면서 이제 고려한테 자기네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고려 내부에서도 몽고 오랑캐와 싸우자, 아니다 화친하자, 뭐 이런 내부의 움직임이 있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몽골의 사신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 몽골 사신 이름은 저고여거든. 요건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고가 침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뭐 7차인가 뭐 이렇게 몇 차까지 한 60년 동안 몽고가 쳐들어와요.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최씨 정권이에요. 최씨 정권. 이 최씨 정권은 장기항전을 빌미로 강화도로 들어가. 무슨 말이냐면, 자, 고려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 몽고가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몽고군이 김화병이 너무 강하니까 서물은 들어오지 못하겠지 하고 정부는 섬 강화도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서는 정부가 싸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스님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안 싸우고 하층민이 싸우면서 하층민을 중심으로 한 대모항전이 일어나. 대표적인 전투가 처인선과 충주선 전투야. 여기서 몽골의 장수 살리타가 사살이 됩니다. 뭐 이런 전가가 벌어져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정부는 싸우지 않고 백성들만 싸우다 보니까 국토는 이제 유린당하고 더 이상 몽고와의 항전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몽골과 이제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우리 몽고 밑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강화를 맺기 시작하면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최씨 정권의 이제 사병 조직이었던 삼별초가
이 몽고와의 강화를 반대하기 시작하고 이 삼별조가 계속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하지만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게 진압을 되게 됩니다. 자, 요거 그 몽고와의 항쟁에 대한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진짜 거의 한 60년 동안 거의 몽고한테 털리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 요거를 볼게요. 지도를 좀 볼 텐데, 자, 강화가 어딨냐면 강화가 여기 있어. 그리고 개경은 여기야. 몽고군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강화도로 숨어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숨어버리고 정부는 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 여기 봐봐. 김윤우, 충주성, 뭐 항전, 최중미의 항전, 다 이런 사람들. 정부는 싸우지 않고 하층민들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지식인들, 개념인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몽고와의 항전은 결국 승리라기보다는 최신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고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에 대한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원과의 싸움에서 우린 진 거야. 원과의 강화를 통해 이제 원이 우리나라한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위의 나라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고려의 왕은 원나라 공주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주랑 결혼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랑캐라고 느꼈던 애랑 그 다음에 어저께까지 치고받고 싸웠던 애랑 갑자기 내가 걔한테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돼. 그게 되냐고. 그런 식으로 지위가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명칭도 격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고려는 원래 이제 황제국처럼 이제 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모든 왕의 이름에 충자가 붙어. 충녀랑 충서랑 뭐 이런 충자가 붙는단 말이야. 이 충이 붙는 이유는 원나라에게 충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굴욕적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 정동행성은 뭐냐면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거든. 근데 일본 정벌이 두 차례 실패가 되면서 실패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여기 남아서 이제 감나라, 대추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원나라에서 고려에다. 알겠죠? 그리고 다루가치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감찰관이야. 또 고려가 뒤통수를 치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많은 곡물과 곡녀를 요구를 합니다. 이때 잡혀간 고려의 많은 여인들이 이제 원나라의 이제 궁녀가 돼요. 근데 그 궁녀 중에 원 황제의 눈에 띄어서 황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황후예요. 기황후. 알겠죠? 그 기황후에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좀 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영토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선생님 지도를 좀 그려주면은 자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완전한 한반도의 모양은 아니야. 고려의 영토는.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고려의 영토는 이 정도야. 근데 이때 어디를 뺏기냐면 일단 이쪽 지역을 뺏겨요. 여기가 쌍성총관부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뺏기는데 여기가 동령부. 그 다음에 제주도를 뺏겨요. 알겠죠? 근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동령부와 제주도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요. 하지만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다시 돌려받습니다. 알겠죠? 여기 나오죠. 일본 원정 실패. 이때 정동행성 설치하고요. 근데 이제 원의 간섭 기간 동안 우리가 원의 속국처럼 살아가긴 하는데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몽골풍이 유행해. 삼계탕, 연지공지, 그 다음에 변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몽골 거예요. 그 다음에 몽고에서는 고려양이라는 것들, 고려의 문화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의 후기가 원나라의 간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공민왕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치, 지배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 하나 더 있다. 권문세종 얘기를 해줘야 되네. 자, 우리 고려의 지배층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선생님이 호족,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정권,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은 뭐냐면 고려의 지배층인데
원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은 친원파 애들이 주로 주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은 사실 문벌귀족과 무신들이 권문세족으로 바뀐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음서로 관직을 진출하고 대농장을 차지하고 많은 수많은 노비들. 그래서 친원파 원나라에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 원나라로부터 특권도 받고 고려에서도 특권들을 유지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권문세력과 원나라를 몰아내는 게 고려의 수건 사업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공민왕과 그 이제 권문세력을 몰아내는 새로운 세력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자기평가서 다시 또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평가서를 내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할게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